도연 씨? 영자 씨는 터미널 경비 부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도박과 외도 소문으로 원망해온 남자. 그런데 크림색 봉투 속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기철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알았어. 내가 신고하면 준수 군대 문제까지 엮이겠다고 협박했어. 영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세금. 그해 겨울 우리가 작은 집으로 옮긴 이유가 10년 동안 남편을 의심했는데 사실은 아들을 지키려고 모든 걸 희생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센트럴시티로 들어가는 고속버스 아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때리며 차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김영자 씨는 친정에서 가져온 배추김치통을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68,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김치만큼은 친정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 없다며 매번 이렇게 가져오곤 했어요. 붉은 고춧가루가 선명한 김치를 보며 영자 씨는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갔었죠. 큰 독에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버무리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했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작은 냉장고에 친정 김치를 나눠 담아 먹고 있으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 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첩장 잘 돌리고 있니?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예물 준비부터 시작해서 식장 확인, 하객 명단 정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읽음 표시만 달랑 뜨고 말았습니다. 요즘 준수는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특히 결혼식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부터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죠. 영자 씨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 하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참 애 앞에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목이 메이니까 말이야. 영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당시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영자 씨도 아들 앞에서는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네 슈퍼 앞 아줌마들 입에서 떠돌던 도박에다 외도까지라는 단어들이 그날도 귓불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건 이혼하기 한 해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영자 씨도 의심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져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빨간 단풍, 노란 은행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전 남편을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자고 했지만 영자 씨 마음 한편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버스가 휴게소를 지나면서 하차벨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화장실이나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모직 모자를 눌러 쓰고 낡은 점퍼를 입은 허리 굽은 남자가 보였어요. 박도연 씨였습니다. 70살이 된 전 남편의 모습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허리도 많이 굽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조용한 기품은 남아 있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영자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니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박도연 씨는 머뭇거리더니 금세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말을 먼저 건네는 법이 없던 그 성격 그대로였죠. 결혼 생활 내내 과묵했던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서 영자 씨가 답답해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버스가 경부선 휴게소에 멈추자 호두과자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 함께 여행 다닐 때마다 꼭 사 먹던 그 호두과자 냄새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가족 여행을 다녔었죠. 준수가 어렸을 때 세 식구가 함께 버스를 타고 부산이나 경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서 나눠 먹곤 했어요. 영자 씨는 들고 일어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0년 만에 만난 전 남편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괜히 말을 섞었다가 또 상처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 당시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영자 씨는 자리에서 못 박힌 듯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이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어요. 휴게소에서 승객들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는 동안 영자 씨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도 내리지 않았어요. 아마 영자 씨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색하고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버스는 종점 터미널에 닿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도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섰습니다. 앞쪽에서 박도연 씨가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리를 펴는 동작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여행객들과 고향을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영자 씨는 대합실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1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터미널 안내원이 영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좌석 밑에 떨어져 있던 봉투예요. 성함이 적혀 있어서 찾아드려요. 안내원이 건네준 것은 크림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영자 씨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도연 씨의 글씨체였어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수없이 봐온 그 특유의 네모 반듯한 글씨였죠. 이혼 서류에도 이런 글씨로 서명을 했었고 준수의 학교 연락장에도 항상 이런 글씨로 확인 사인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영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영자 씨는
터미널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청첩장 한 벌이었어요. 준수와 수진이의 결혼식 청첩장이었죠. 청첩장과 함께 노란 원고지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영자야. 준수 청첩장에 내 마음을 끼워 보낸다. 10년 전 그 소문, 나는 끝까지 말 못했다. 내가 덜 힘들까 싶어서 내가 허락하면 아들 결혼식 날 멀리서라도 박수치고 가겠다. 도현. 편지를 읽는 영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화가 났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그때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집을 나갔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결혼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 왜 지금에서야? 영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뒤섞이는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터미널 출입구 근처에 있는 경비 부스가 보였어요. 그 부스 안에서 회색 모자를 쓴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출입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씨였어요. 10년 전 회사를 그만둔 후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영자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터미널 경비로 일하고 있다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 소문, 나는 끝까지 말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영자 씨는 멈춰 섰어요. 혹시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때 해명하지 않았던 걸까요? 영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당시를 떠올려 봤어요. 도박 빚에 외도까지 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을 때 박도현 씨는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었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 안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청첩장을 다시 살펴봤어요. 준수와 수진이의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신랑 아버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수가 아버지 없는 결혼식을 원했던 이유를 영자 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자고 했던 준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 아버지 역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자 씨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비 부스 쪽을 다시 바라봤어요. 박도현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출입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예전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피해왔던 대화를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준수에게도 박도현 씨에게도 그리고 영자 씨 자신에게도 필요한 대화였죠. 영자 씨는 김치통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비부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어요.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 영자 씨는 경비부스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출입증을 확인하던 손을 멈추고 느리게 고개를 들었어요. 영자.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어색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박도연 씨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눈빛 속에 깊은 피로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죠. 그 봉투, 왜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 든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박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스 안에서는 대화하기 어려웠거든요. 대면에서 건네기엔 자신이 없었어. 박도연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터미널 앞 작은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떨어진 은행잎들이 발밑에 쌓여 있었어요. 영자 씨는 냉정해지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도박하고 외도까지 했다고.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아들이 받았을 상처,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박도연 씨는 미간을 좁히더니 한마디만 뱉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10년 전 그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준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최소한 진실만은 밝혀야죠. 영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답답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해명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모든 걸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슨 소용이야.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박도연 씨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용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었다고까지 말했다고요. 그게 싫다고요. 영자 씨의 말에 박도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무관심한 척할 수 없었던 거죠. 준수가 그렇게까지. 박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죽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 그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박도연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영자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때 당신 회사 사람들을 찾아볼 거예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아보겠어요. 영자 씨의 말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 괜히 너만 다쳐.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말, 이제는 안 통해요.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 전에는 남편의 말을 믿고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영자 씨는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기철 씨부터 만나볼 거예요. 당신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영자 씨는 10년 전 일들을 차근차근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기철이를. 박도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기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죠. 왜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영자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도연 씨의 반응을 보니 최기철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영자 씨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준수 결혼식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발목까지 죄어오는 과거의 그림자를 이제는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박도연 씨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영자야, 정말 그만둬. 내가 다치는 일만 생길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다쳤어요. 1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다고요. 이제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영자 씨는 가방을 메고 돌아섰습니다. 박도연 씨는 그런 영자 씨를 말리지 못했어요. 터미널을 나서면서 영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모든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영자 씨의 뒤를 따라왔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영자 씨는 재래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간판에는 최기철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박도연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최기철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영자 씨는 며칠 전부터 이곳의 위치를 알아봤었어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오래된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벽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최기철 씨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자 씨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영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애가 결혼한다며? 축하해요. 최기철 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의 표정이 심각한 걸 보고 금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축하 인사는 됐고요. 10년 전 소문 누가 냈는지 알고 싶어요. 영자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돌려서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최기철 씨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지. 나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회사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잖아요. 최기철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영자 씨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해 가을에 당신이 우리 집 전세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연 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집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최기철 씨의 입꼬리가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지적이었거든요. 그건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같은 동네 살면서 그런 정보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영자 씨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이었어요. 오래된 통장 사본과 현금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이건 도연 씨 통장 사본이에요. 준수 등록금이 매학기 정기적으로 박도연에서 대학교로 송금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건설 현장 경비 급여 명세서들이고요.
영자 씨는 차근차근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기철 씨는 서류들을 힐끔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뭘 말하려는 건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박꾼이 아들 등록금을 그렇게 꾸준히 보냈을까요? 그것도 경비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말이에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어요. 며칠간 조사하면서 확신이 생겼거든요. 최기철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송금했다고 해서 죄가 지워지나요? 누가 밤마다 포장마차에서 붙어 지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영자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그 소문들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실제 증거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증거요? 최기철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영자 씨, 괜히 옛날 일 파헤치지 말아요. 좋을 게 없어요. 왜 좋을 게 없죠?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나빠요? 영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기철 씨의 반응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최기철 씨는 한동안 말없이 영자 씨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도연 씨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 삼으려고 해요?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라 억울해서 못 견뎠던 거겠죠.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참았던 거고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도연 씨와의 대화를 통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영자 씨, 정말 모르는 소리 하네요. 최기철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때 도연 씨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들킬 뻔한 일도 있었고, 회사 돈요? 영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박도연 씨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기철 씨는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 씨는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어요.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박도연 씨가 모든 걸 감춘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걸 왜 자세히 알려고 해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최기철 씨는 회피하려 했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니라면 어떡해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기철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괜히 파헤치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준수 결혼식에 흠이라도 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최기철 씨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영자 씨의 무릎이 떨렸지만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자 씨는 손등이 차갑게 젖어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피어올랐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영자 씨는 마음을 다잡으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가 박도연 씨의 경비 부스를 다시 찾았을 때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터미널 앞에 앰뷸런스가 서 있었고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환자분 산소포화도 88. 빨리 옮겨야 해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는 급하게 달려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스트레처에 실린 환자가 박도연 씨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영자 씨는 본능적으로 박도연 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10년 만에 다시 잡은 그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박도연 씨가 어렴풋이 눈을 떴습니다. 영자,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 너랑 먹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예전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영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부인이에요. 말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신이었거든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환자분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구급대원의 설명을 듣고 영자 씨는 박도연 씨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영자 씨는 박도연 씨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박도연 씨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영자 씨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서 떠는 손으로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준수야, 아빠가. 아니, 도연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준수의 매정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얘기 그만해요. 우리 결혼식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준수야, 내 아버지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최기철 씨와의 대화 후 더욱 확신이 생겼거든요. 제발요, 엄마.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살았어야죠.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준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어요. 통화가 끊기자 영자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남편의 상황도 모두 안타까웠어요. 그때 응급실 유리문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기철 씨였어요. 아이고, 영자 씨. 도연 씨 큰일 났다면서요? 그래도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최기철 씨는 마치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셨어요? 영자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최기철 씨가 나타난 것이 이상했거든요. 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잖아요. 소식이 금방 퍼지죠. 최기철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혹시 도연 씨가 쓰러진 이유를 아세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기철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워낙 무리하게 일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영자 씨, 도연 씨가 정말 불쌍하긴 해요. 회사 돈 빈 거 내가 덮어줬거든요. 대신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회사 돈을 빈 게 정말이에요? 영자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오늘 오후에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양반이에요.
내가 덮어주지 않았으면 경찰서에 끌려갔을 텐데 말이죠. 최기철 씨의 말에는 의시됨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박도연 씨가 회사 돈에 손을 댔던 걸까요? 그렇다면 모든 소문이 사실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는 마세요. 준수 결혼식에 흠이라도 가면 곤란하잖아요. 최기철 씨가 다시 한번 협박조로 말했어요. 영자 씨는 그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최기철 씨가 떠난 후 영자 씨는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어요. 다만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하신 것 같네요. 영자 씨는 병실로 들어가 잠든 박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영자 씨는 박도연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새벽 병원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영자 씨는 가방에서 다시 크림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자에게라고 적힌 그 익숙한 글씨체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원고지로 된 편지를 펼쳐보니 뒤쪽에 접혀있던 작은 쪽지가 더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치자 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손전등을 비춰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알았어. 내가 신고하면 준수 군대 문제, 장학금 문제까지 엮이겠다고 협박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신 서명했을 때 난 경비일을 더 뛰면서 내가 모르게 전세금을 빼서 3천만 원을 건넸다. 영자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미안하다. 도현. 영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전세금. 그의 겨울 우리가 작은 집으로 옮긴 이유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했던 박도현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영자 씨는 병동 간호사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환자분 소지품을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낡은 지갑, 경비 교대표, 바렌 통장, 그리고 여러 장의 소포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포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받는 사람은 모두 박준수, 보내는 사람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익명으로 등록금을 보냈구나.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준수가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도연 씨가 10년 동안 간직하고 다녔던 거였죠.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자 씨는 마음 한편이 벗겨지듯 얇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끝내 확인을 피한 것들이 늘 이 길 가장자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10년 동안 의심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이제 도망 안 간다. 아버지 얘기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그리고 또 아버지 얘기예요? 준수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잠꾸러기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찾은 걸 보여줄 게 있어. 내 아버지가 10년 동안 무명으로 내 등록금을 보냈다는 증거 말이야. 영자 씨가 소포 영수증을 보며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무명으로요? 준수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매달 정확히 등록금만큼 내 이름으로 보냈어. 그리고 우리 전세금도 최기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영자 씨는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준수에게 설명했어요. 준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원망하고 살았는데 사실이 다르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내 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과해야 하지 않겠니? 영자 씨의 말에 준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제가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나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잠든 박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준수야, 내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가 많이 안 좋아졌대. 아마 너무 무리해서 이랬나 봐. 아버지가 아프시다고요? 준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무리 원망하고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였거든요. 응, 그래서 엄마가 밤새 지키고 있어. 준수야,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준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버지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아니야, 준수야. 내가 그럴 만했어. 엄마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영자 씨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그때 병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도연 씨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준수야, 아버지가 깨시는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영자 씨는 병실로 들어가 박도연 씨 곁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박도연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영자 씨를 바라봤어요. 영자, 내가 여기 있구나. 박도연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안해, 너까지 고생시켜서. 도연 씨,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박도연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봤자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그리고 준수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까봐. 바보예요, 정말.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영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서로를 위한다며 각자 상처만 키워온 세월이 안타까웠습니다. 박도연 씨가 영자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영자야,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10년 만에 잡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양가 상견례를 겸한 결혼식장 예행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부르지 말자고 했잖아요.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박도연 씨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밖에 안 되어서 여전히 몸이 많이 약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저분이. 수진이가 당황하며 준수를 바라봤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준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행 연습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리허설 멘트를 이어가려는데 영자 씨가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을 주세요. 우리 가족이 오늘 정리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과 양가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최기철 씨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가방에서 청첩장 봉투와 여러 서류들을 꺼내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익명 송금 영수증, 통장 사본, 그리고 박도연 씨가 써준 편지들이었어요. 10년 전 우리 집 전세금이 갑자기 사라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라도 남편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익명 소포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10년 동안 매달 대학 등록금이 무기명으로 보내진 기록이에요. 보낸 사람의 주소는 도연 씨가 일했던 경비 숙소였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기철 씨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거 조작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 순간 식장 뒤편에서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야간 경비 반장으로 일하는 김 반장이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 반장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박도연 씨와 함께 야간 경비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도연 씨는 매일 밤 2군데 일터를 오가며 일했어요. 급여를 받는 날이면 꼭 우체국에 들러서 무명으로 송금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또 다른 손이 들렸어요. 박도연 씨의 옛 동료였던 이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최기철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스피커에서 최기철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게. 회사 돈은 내가 메워줘. 아니면 도박 외도 소문, 내가 더 크게 퍼뜨린다.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최기철 씨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수가 부르르 떨며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진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박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할까 봐서, 그리고 장학금 심사에라도 영향을 줄까 봐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오해받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던 거죠. 부끄러운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였는데요. 준수의 눈가가 젖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10년 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밀어줬어요. 말해, 준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이제는 진실을 다 알게 되었으니 마음속에 담아둔 말들을 꺼낼 때가 된 거죠. 준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장내의 모든 시선이 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박도연 님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박수 소리가 조용히 시작되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결국
장내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준수야, 고맙다. 아빠를 용서해줘서. 부자가 10년 만에 껴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내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영자 씨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상처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박도연 씨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박도연 씨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최기철 씨는 이미 식장을 빠져나간 후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영자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박도연 씨의 예복 매무새를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었어요. 도연 씨, 오늘은 우리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서세요. 박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신랑 아버지 박도연이라고 새로 인쇄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준수가 직접 부탁해서 다시 만든 것이었죠.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박도연 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준수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박도연 씨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설명해 줬어야 하는데 용기가 없었어. 박도연 씨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어요.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혼자 견디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구나. 식이 시작되기 전 박도연 씨는 단상에서 인사말을 해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손이 떨려서 원고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라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아버지 박도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아버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10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봤지만 아들만은 바르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도연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영자야.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10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고 진실까지 밝혀줘서 정말 고마웠다. 늦게라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솔한 마음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영자 씨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준수와 수진이가 입장했을 때 박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도 옆에서 함께 박수를 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례사를 하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박도연 씨와 영자 씨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부부로서가 아니지만 준수의 부모로서 나란히 서는 순간이었어요. 준수야, 수진아. 박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너희를 축복하고 싶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축사였어요. 영자 씨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준수야, 엄마도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영자 씨와 박도연 씨는 식장 앞 정류장에서 500번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버스 기사가 웃으며 물었을 때 박도연 씨가 영자 씨를 돌아봤습니다. 영자 씨가 먼저 대답했어요. 끝까지요. 의미심장한 대답이었죠.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창밖으로 늦가을 은행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두과자 먹을래? 박도연 씨가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버스에서 함께 먹으려다 못 먹었던 그 호두과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슈크림빵이 들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반씩 나눠 먹자. 영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도연 씨가 빵을 반으로 나누어 건네주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반이 아니라 한 봉지 다 먹어도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영자 씨의 말에 박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10년 동안의 오해와 상처들이 모두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청첩장 속 두 번째 편지에 적혀 있던 박도연 씨의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다시 버스를 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응, 다시 탄다. 이번엔 제 옆자리로 앉아서. 버스 안에는 따뜻한 석양빛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와 박도연 씨도 그 중 하나였어요. 끝난 줄 알았던 길 위에서 그들의 가족은 다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수진이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해요. 그 메시지를 본 박도연 씨와 영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의 흉터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가 버스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